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리다 밀러 카인즈, 크리스틴의 죄닝 공동 지음 책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의 언어. 내면의 목소리는 영혼의 언어다. 이 목소리는 조용하고 고요하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주는 신호기의 역할을 한다. 이 목소리는 열광적이거나 들떠있지 않다. 직관적이라는 말은 충동적이라는 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내면의 목소리를 최대한 잘 듣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 희망과 기대를 잠재워야 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 약속 한 건을 해결하고 다음 약속으로 옮겨가기 바쁘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가족 스포츠, 취미생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주가의 하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들의 성적까지 신통치 않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직관이 자리 잡을 공간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쳇바퀴만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누구나 다른 일을 하던 중간에 잠시 짬을 내어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정신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활동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에게 아이디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과 공허감만 남게 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다양한 강연 주제에 대해 시선을 끌 수 있는 세계의 광고 문안을 써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제 잠시 짬을 내어 해결하려 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에는 포기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오후 느긋하게 발코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3가지의 톡톡 튀는 문구를 그 자리에서 종이에 써 내려갔다. 직관을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과 이성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내면의 감정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직관은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판단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원천을 개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이다. 배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 성공적인 경영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로 흔히 배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조언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감정이나 느낌, 직관 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 몸의 중심부를 가리킬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우리의 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중심을 잃다, 혹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온 말이 아니다. 실제로 횡격막 바로 아래 배꼽으로부터 조금 위쪽에 신경 조직이 뭉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복강신경총 또는 복강신경얼기라고 부른다. 신경학자이자 컬럼비아 대학 해부 및 세포생물학 과장인 마이클 거쇼는 1965년에 이미 우리의 뱃속에 뇌가 있다는 말로 동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거쇼는 인간의 내장은 수억 개의 신경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의 척수 전체보다 더 많은 뉴런이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감정의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수많은 신경 전달자들이 머리가 아니라 뱃속의 뇌에서 합성 저장되고 이곳으로부터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1년에 와서야 다른 학생들은 그때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그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였다. 그 후 세계 도처의 연구팀들은 세컨드 브레인, 즉 제2의 뇌에 대해 앞다투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배속돼 있는 뇌의 세포 형태, 작용 물질, 수용기 등이 두뇌가 지닌 것들과 같다는 점이 밝혀졌다. 학계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배에서부터 두뇌까지 혹은 그 반대로 두뇌에서 배로 이어지는 신경삭이 여러 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가 뇌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추측해왔던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구 중에는 심장에 따른 결정을 지지하는 것들이 많다. 마음 가는 곳으로 가라와 마음의 결정을 따르라 등이 그 예이고, 독일어에는 간절한 바람을 뜻하는 심장의 바람, 매우 절실한 문제를 뜻하는 심장의 문제 등과 같은 표현도 있다. 해부학적으로는 심장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근육 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예로부터 심장은 애정과 감정을 상징해 왔다. 심장이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 신체의 중심에 있는 복강신경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강신경총이라는 용어를 심장이 대신한 셈이다. 즉 우리가 흔히 감정이나 결정을 심장과 연관지어 말하는데 이는 실제로는 복강신경총과 관련된 것이다. 직관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직관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 즉 시각적 인지 능력이 특별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들은 시각적 타입이라고 분류한다. 그런가 하면 청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청각적 타입도 있다. 또한 인지적 타입도 존재한다. 이들은 수학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적인 부류이다. 이와는 반대로 감정이 발달하고 매우 감상적인 감각적 타입도 있다. 물론 각각의 타입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의 타입들의 성향을 모두 조금씩 지니고 있다. 또한 각자가 지닌 성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변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타입이 개개인의 인지 방법을 확연하게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내면의 그림을 통해 직관을 수용하고 청각적인 사람들은 목소리, 즉 언어를 통해서 직관을 받아들인다. 즉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을 하거나 그들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직관은 또 종종 신체적인 느낌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감각적인 타입의 사람들은 간지럼, 당기기, 찌르기, 가볍거나 무거움 등의 무게, 마비 혹은 특별히 더 느긋한 상태 등으로 직관을 인지한다. 우리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직관을 의식적으로 감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주의력 또한 깊어질 것이다. 자신이 지닌 인지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른 인지 방법으로 옮겨가려고 억지로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인지적인 타입의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사고에 대해 더욱 잘 반응한다. 따라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직관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렵다. 이 경우 직관은 종종 설명이나 서술의 형태를 띠고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직관과 우선과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영혼의 언어인 직관은 언제나 지혜 혹은 진리의 목소리인가 하는 것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직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물론 내면의 목소리가
지혜와 일맥상통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직관은 우리의 지능을 더욱 발달시키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때도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는 자아와 직관을 혼동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오성으로 뒤엎인 자아와 직관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생각이 많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힘들 것이다. 그들은 직관을 오성과 자주 혼동하곤 한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더라도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또 있다. 직관의 도움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론 영혼의 목소리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기도 한다. 영혼의 목소리는 각자가 지닌 영적 특성에 의해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적 특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영혼과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인성은 비물질적인 에너지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태도들은 우리의 인성에서 비롯된다. 직관을 포함해 인간의 지능, 재능, 취향, 그리고 성격은 모두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영적 특성이란 성격적 특성, 재능, 그리고 전체적인 지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이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에 따라 직관의 발달 방향도 달라진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은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낙관론자의 직관은 비관론자의 직관보다는 훨씬 더 도전을 부추길 것이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은 단지 직관이 시키는 대로 타인들에게 쓴소리를 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관이 항상 지혜나 진실의 목소리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성이 직관에 탈을 쓰고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관이 각자의 영적 특성들을 통과하면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자아의 융합.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은 우주의 정신 혹은 우주의 지혜를 의미한다.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서고에는 모든 종류의 지식과 지혜가 복원되어 있다. 그것은 신의 지혜이자 우주의 법칙, 즉 자연 법칙의 지혜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 즉 우주의 정신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도서관의 문에 맞는 열쇠를 각자의 내부에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도서관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 바로 직관이다. 직관은 인간의 신,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에너지이다. 인간은 직관을 통해 지혜를 습득할 수는 있지만 직관이 항상 우주의 지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정신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아이고 자아의 언어는 오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아란 보잘것없는 나나 나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대변하는 자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자아란 자기 중심적인 자아, 오성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의미한다. 자아가 우위를 점령하고 있으면 완전한 지식을 얻기가 힘들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은 오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데 그 배경에는 두려움, 불안, 자신감이나 신에 대한 믿음의 결여 등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오성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성 또한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다. 아무런 까닭 없이 인간에게 오성이 주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오성은 우리의 정신을 깨어있게 해주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신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즉 오성은 우리가 현실감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와 정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오성과 직관을 융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오성과 직관이 융합된 형태를 정화된 오성 혹은 이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성과 오성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은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곧 현명하게 직관에 따라 그리고 지능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양극단에 놓여있는 이성과 오성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달한다. 대체로 남성들은 오성에 따라 행동하며 무슨 일이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든다. 그런데 이러한 좌뇌 우주 위주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논리적 사고에 집착하는 경향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때 배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남성은 거의 없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럴 때에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자신의 내면의 질문을 던져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감정에 따라 결정은 오랫동안 경시되어 왔다. 내면의 목소리와 직관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권장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직관으로 이어지는 더 강력한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더 많이 던지는 것도 여성들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남성의 특성은 일반론일 뿐 반대의 특성을 가진 경우도 있다. 머리와 배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결합해야 진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아직 아무런 장애물 없이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들은 종종 깜짝 놀랄 만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다. 이런 말들은 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만 6살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 이후엔 이런 능력이 거의 사라지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오성에 따라 생각하는 것부터 교육받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교육 체제는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것에만 방향을 맞추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학생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비록 정해진 규범에 맞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에게 떠오른 발상을 따라가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떤 사물의 바탕에 대해 파악하고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할 때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아직 자연의 법칙과의 연결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직관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들은 주위 세계를 조건 없이 신뢰하고 실수를 할까 두려워하거나 강제로 주입된 고정관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만약 어린아이가 놀이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그 놀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바지에 실례를 하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다. 아이들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한다. 아이들과 바보들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원래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진실을 찾는 존재들이다. 우리 중에는 아이들처럼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행운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느낌에 자신을 맡기고 행동해보라. 성공적인 삶을 위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능력을 활용하라. 물론 지금까지는 오성적 인간에 가까웠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에서 진실에 이르는 통로를 찾을 수 있다.
그 길은 강한 염원과 다음에 열거한 자세를 지닌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다. 영적 특성을 개발하려는 자세.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 자아의 비중을 낮추려는 자세. 자신을 열어 보이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자세.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자세. 즉 집중력을 단련시킬 자세. 직관적 지능은 지혜와의 연결고리이다. 우주의 정신과 인성의 연결고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직관적 지능이다.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직관적 지능의 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본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기를 권한다. 다음의 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렇다, 아니다, 부분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1번, 일상생활 중 나는 내 행동, 반복적인 행동도 포함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집중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편이다. 2번, 나는 어떤 사건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는 편이다. 인생이라는 연극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인식하는 작업은 내 스스로를 영적, 정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번, 나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근심과 두려움이 거의 없는 편이다. 5번, 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 6번, 나는 흥분, 성급함, 스트레스, 일중독 혹은 건강상으로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확률이 높은 과속운전, 부상의 위험이 큰 스포츠 종목과 취미 등을 멀리함으로써 걱정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편이다. 7번, 나는 매일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계획에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8번,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즐긴다. 9번, 내 직업은 곧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10번,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사명감에서 찾기를 바란다. 11번, 자신이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의 주요 생활 규칙에 포함된다. 12번, 나는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나는 섭취할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고르는 편이며 식사 시간도 신중하게 결정한다. 나는 어떤 영양분이 내 몸을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식사한다. 위의 몇 가지 항목과 직관적 지능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밝혀두자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한 항목에 대해서는 언제나 직관적 지능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고 그렇다 라는 대답은 직관적 지능을 이미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했든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은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직관적 지능은 일종의 기술이다. 다른 어떤 기술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직관적 지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 두 가지 모두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직관적 지능이라는 기술의 달인이 되어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몸을 정갈하게, 정신을 맑게 갈고 닦아야 한다. 우리의 지능은 무한대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직관적 지능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역동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다. 역동성이란 힘, 운동, 그리고 활기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들에는 전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지능을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 실험에 따르면 심지어 뇌세포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앞서 지능은 영혼의 일부라고 했다. 영혼이 불멸한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노년에 이를 때까지 지능을 더욱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람이 나이 듦에 따라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더 자세히 평가를 해보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지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육체, 그 중에서도 건강한 두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토벤, 괴테, 슐러,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성은 창조력과 직관적 지능의 힘이었다. 직관적 지능은 수많은 에너지들 중 최상의 에너지이자 극도로 섬세한 우주의 에너지이다. 직관적 지능은 인간을 신과 자연의 법칙으로 이어주는 탯줄이다. 위에 언급한 천재들처럼 고도로 발달한 영혼들은 그들이 지닌 직관적 지능을 활용하여 우주의 지식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영혼들의 비밀인 것이다. 수많은 유명한 시인과 작곡가들은 우주와 신으로부터 그들의 영감을 받았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아르투어 M. 아벨의 유명 작곡가들과의 대화라는 책에는 브람스, 브루흐, 바그너, 슈트라우스, 푸치니 등의 작곡가들과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인터뷰에서 이들은 자신의 영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그너는 우주적인 힘, 진동의 힘이 인간의 영혼을 전능한 중심력과 이어줍니다. 삶의 모든 원칙이 그 중심력에서 기인하고 우리는 그 삶의 원칙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 우주적 진동의 힘은 우주 최고의 권능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연결고리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 최고의 권능과 연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자신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에게는 영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천재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그렇다면 천재들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습득하였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위인들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불회의 명작을 창작할 수 있었을까? 모차르트가 좋은 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러한 천재성을 획득했을까? 그와 같은 천재들이 위대한 창의력과 직관력을 무에서 갑자기 얻어낸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영혼들은 생을 몇 번 거치면서 이어져 온 창조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온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의문과 함께 우리는 근본적이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문들을 함께 떠올려 보게 된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일까? 죽음은 다음 생으로 가는 관문일까? 그렇다면 그 다음 생을 사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일까? 하는 상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질문, 즉 그렇다면 지능과 재능, 기쁨과 고통은 어떻게 분배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된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기는 어렵다. 신이나 어떤 권력자가 인간의 운명을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아마도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정신적 에너지로 구성된 비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의 질문들에 대한 증거 또한 정신적인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성만으로는 그 증거들을 이해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는 노력은 수천 년 전부터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영혼은 계속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일생은 지구의 존재기간, 우주의 생성기간과 비교해 볼 때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비단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 전신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는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면 모든 것이 에너지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육체적 사망이 영혼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명제는 자신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삶의 고차원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직관적 지능의 개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몇 시간 동안이고 완전히 몰입하는 천재들의 집중력은 창조력과 더불어 그들의 천재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브루흐는 아벨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은 일정한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 중요한 두 가지가 고독과 집중입니다. 작곡가는 주변이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오성보다 고차원에 놓여있는 힘이 내리는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지상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는 자신이 이해한 만큼의 심오한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바깥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곧 자기 내부에 있는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의식을 전부 한 곳에 모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집중입니다. 그리고 집중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직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쇠입니다. 집중은 신 그리고 자연 법칙과 연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고력을 전부 한 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창작인들과 발명가들이 보여준 것은 비단 직관과 집중력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부지런한 태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 학구열, 그리고 끈기를 지니고 있었다. 브루흐는 이러한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떠오른 착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라고 말했다. 즉 직관과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 습득과 부지런한 훈련 그리고 끈기가 더해져